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 속의 금맥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100마디 말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요거 오늘은 책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라는 이 문제, 즉 경제에 대한 지식, 그죠? 금융 IQ를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돈에 대한 문제를 배운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거라.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 계획과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다. 배움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한 사업자가 되어보지 않은 이상은 이 금융지증이 자기도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금융 IQ를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분은 전 삼성전자 회장이신 고 이건희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은 한국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업가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다. 본질을 보는 눈. 이게 바로 금융 IQ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거죠. 네,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다. 본질을 모르고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다. 마인드 참 멋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인드를 꼭 배워야 되거든요. 자, 본질을 보는 눈을 한번 길러볼게요. 네, 오늘 리뷰하면서 얘기해드릴 책은 하우스홀드 골드에서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잖아요. 이 가정 속에 금맥이 있는데 다만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꿈도 이루고 뭐 엄마들이 꿈꾸는 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지출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이 숨겨져 있는 걸 보는 눈, 이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게 습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이게 왜 당연하지? 생각해보는 이 자세가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자세는 습관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 있는 재미있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127페이지예요. 시금석 두루마리의 전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 사건이라는 말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렇게 이제 그때는 책이 아니라 글자가 두루마리 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화, 과학, 철학, 의학, 지리학, 천문학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가 굉장히 많이 보관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서기 640년경에 이곳이 불타서 모든 이 서류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게 소실된 거죠. 근데 한 개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던 사서가 그걸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항아리 안에 이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사사가 두루마리에서 묻은 재를 털어내자 시금석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 시금석이 뭐냐? 그죠? 시금석이 뭐냐? 시금석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면 그가 열심히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가자 서서히 시금석의 비밀이 드러났다. 시금석은 마법의 힘이 담긴 조그만 조약돌로서 어떤 물질이든 시금석에 닿으면 즉시 금으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마이다스 왕의 손처럼 딱 잡으면 금이 되는 거 이야기 알죠? 그것처럼 이 조약돌로 탁 치면은 그 물질도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사가 뭐 다른 사람 모르게 있잖아요. 이 시금석이 있는 곳을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찾아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 지중해 절벽 어디에 이제 조약돌이 많은 해변이 있는데 그 조약돌 중에 시금석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마지막으로 특징이 뭐냐면 이 바닷속에 있는 조약돌이니까 찹잖아요. 근데 시금석은 만지면 따뜻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서가 지중해로 이 시금석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보면 첫날 그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차가운 조약들을 집어들어 그친 바다에 던지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는 단 하나의 돌도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일했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자 어느새 외딴 절벽에는 돌무더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희망이 그죠? 다 아직 찾을 때가 다 돼가니까죠.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힘을 더 내가지고 더 찾아봐야겠군. 그는 절벽을 가로질러 돌을 골라 바다에 던지는 일을 계속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했다. 2, 3일만 더 하면 시금석은 내 것이 될 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또 하나의 조약돌을 집어 들어 무의식적으로 바다에 탁 던졌어요. 그런데 봐봐요. 그런 다음 곧바로 그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마지막에 던진 조약돌의 따뜻함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했거든요. 그러면 바다로 휙 던진 이 마지막 조약돌이 뭐였더라는 거예요? 시금석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바다 저 멀리로 던져버렸으니까 이제 영원히 못 찾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해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교훈은 뭐냐면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서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동한다. 이 돌을 잡으면 딱 바다 딱 던지고 이거를 사서가요. 2, 3주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몸에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잡으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도 습관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든 사서는 차가운 조약돌을 바다에 던지는 습관이 생기는 바람에 자신이 그토록 찾던 귀중한 시금석을 손에 쥐고도 습관적으로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전설에 나오는 시금석처럼 당신의 집안에 있는 일상용품과 서비스에는 불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죠?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습관처럼 늘 가서 사던 곳에 사고 더 싸게 사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당신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익숙한 물건들의 가치를 몰라보고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소매점에 가서 가정용품을 구매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이 책을 읽기 전의 일이다. 당연하게 하고 있던 이 습관 안에 엄청난 부의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쇼핑, 그죠? 단어만 들어도 기분 좋은 쇼핑. 이 쇼핑 속에 있는 습관을 바꿔서 우리도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꼭 부자가 안 되어도 그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또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이게 그러니까 금융 IQ죠, 그죠? 금융 IQ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이 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습관이 모이면 자세가 되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금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대는 진짜 엄청나게 빨리 변하죠. 그죠? 또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합세해서 거의 한 전문가들은 원래 기업의 변화 속도보다 한 20년, 30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신한은행의 그 광고 모델, 그죠? 그 AI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4차 혁명이 막 일어나서 요즘 일자리가 없죠, 그죠? 이렇게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는데 이 속도에 우리의 습관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이미 몸에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회가 있거든요, 기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쇼핑하는 품목 중에요. 당연하게 하던 행동들이 왜 당연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뭐 쇼핑은 뭐 예쁜 옷도 좋고 뭐 명품 가방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쇼핑해야 하는 것들이 그죠? 이 한 달 생활하는 지출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생필품이죠. 그죠? 생필품. 뭐 휴지나 치약이나 또 샴푸, 세제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디 가서 사세요? 지금은 뭐 쿠팡이라든지 또 인터넷 쇼핑몰에도 많이 사지만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축소해서 말하면요. 쇼핑 채널이죠. 이것들이 유통을 대신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이 오기 전에는 혹시 이 그림 기억나세요? 유통의 변화 과정 이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제가 이제 만약에 치약이 하나 필요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슈퍼. 슈퍼는 대표적인 소매점이죠. 그죠? 지금의 편의점처럼 그죠? 이렇게 가서 치약을 1,000원에 사요. 그러면 이 슈퍼가 치약을 만들었어요? 아니죠. 어디서 만들었어요? 네, 이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죠? 생필품 제조 공장에서 인건비 다 주고 재료비하고 합해가지고 약 한 200원에 만들었다고 했을 때 200원짜리도 왜 우리가 1,000원을 줘요? 이 안에 내 손에 치약이 오기까지 유통 과정이 있죠. 그죠? 유통의 과정. 그래서 연예인이 치약 광고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 치약 써야지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총판 또 도매 소매 이렇게 거쳐서 우리에게 치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 과정은 잘 보면 나에게는 200원짜리 물건이 오고요. 물건. 예. 또 내 돈이 이동하는 과정이죠. 나는 200원짜리를 받고 딱 손에 받고 나는 내가 1,000원을 주면 소매점에서 200원을 떼고 도매점에서 100원을 떼고 총판에서 200원을 떼고 또 광고에서 100원을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나요? 200원, 100원 200원이냐? 다 200원씩 하면 되겠다. 그죠? 200원 200원 떼고 공장에 100원을 딱 돌려주죠. 그죠? 그러면 이들은 돈이 쌓여요. 그죠? 근데 내가 한 달이 지나면 치약은 어떻게 해요? 쓰고 없어요. 그럼 또 200원짜리를 쓰고 나는 돈을 전해주면 이 사람들은 또 돈이 쌓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유통 채널이 많이 바뀌었죠. 봐봐요. 이 유통 채널에 있잖아요. 200원짜리가 1,000원이 될 때까지 여기는 800원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80%의 돈이 있어요. 근데 이 80%의 돈이라는 게 이 치약의 제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품질하고 상관없이 유통에만 이렇게 돈이 소비되더라는 거예요. 이 돈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갔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당연한 걸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쇼핑 채널이 뭐
쿠팡이라든지 뭐 홈쇼핑이라든지 다른 쇼핑 채널로 바뀐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싼 가격에 물건을 받고 고액의 돈을 지불하고 우리는 없어지고 저들은 돈이 쌓이고 하는 이 과정은 똑같죠, 그죠? 근데 봐봐요. 왜 이렇게 우리는 생필품을 소매점에 가서 살까요? 이게 왜 당연해요? 그죠? 당연한 게 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금융 IQ의 시작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장에 200원짜리를 그죠? 봐봐요. 공장에서 200원짜리 치약을 만약에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소비자가 바로 받으면 우리 물건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어요, 그죠? 8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될 수 없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이렇게 될 수 없을까? 이런 게 없을까, 그러면? 그죠?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거든요. 있으면 대박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요, 습관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른 쇼핑 채널에 물건을 비싼 가격을 주고 싼 물건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습관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이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이 습관을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책 끝에 끄트머리쯤 되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이 습관을 만들었고, 그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습관을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촌에 가면, 시골에 가면 닭장 안에 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닭들은 습관이 돼 있죠. 시간 되면 모이 주는 시간에 닭장 안에 들어오고요. 또 밖에서 막 놀다가도 만약에 그 방목하는 닭이라고 봤을 때, 그죠? 막 닭장 밖에서 놀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자고. 이게 들어오는 게 습관이 됐죠. 근데 이 습관을 누가 길들였어요? 이 닭장 주인이, 이 닭들의 주인이 길을 들였어요. 그죠? 그럼 이 주인은 이 닭들에게 왜 이런 습관을 길러줬을까요? 목적이죠. 첫째는 이 닭들의 그죠? 알을 먹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닭 자신은 이게 뭐예요? 치킨을 먹기 위해서. 이거 맞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이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쇼핑하는 습관을 쇼핑 채널에 가서 싸게 사도록 만들고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공장이 우리 각 소비자에게, 그죠? 이렇게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안 거치고요. 온라인 마켓을 하나 딱 주고, 그죠? 바로 사서 쓰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왜 불가능해요? 그죠? 자, 이제 얘기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볼게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품이 생산되면 단계별로 특화되어 거래되고 배송되던 유통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에서 도매 소매를 거치던 단계가 대폭 축소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합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직접 판매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네. 책을 다 일일이 글자 하나씩 읽어주면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하고, 또 말로 하는 것보다 글자로 읽는 게 좋은 거는 또 글자로 읽을게요. 먼저 이 프롤로그는 제가 이 책 그대로 읽을게요. 여기 보면 가정용품 자산에서, 이 가정용품 자산은요, 금광인데 절대 마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anyway money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anyway money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anyway money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말한다. 이것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돈이므로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의 수입은 있어야 산다.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몇 개를 넘지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용품을 쓰며 살아간다. 예를 들면 세제, 청소도구, 화장품, 미용용품, 비타민 보충제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인쇄된 와이파이, 전화 서비스, 와이파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화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갖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 우리가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에 지불한 돈이 100% 나에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지불하는 돈을 돌려받는 전략과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이 책을 쓴 것이다. 단순한 리베이트가 아닌 현금 흐름에 주목하라. 지금 내가 가르쳐 주려 하는 전략은 이게 돈을 내가 생필품을 매달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왜요? 한 40, 50 정도 되면 직장 생활을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게 돼도 그게 크게 여유로워지진 않잖아요. 근데 소비의 폭은 어떻게 해요?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좀 버겁고 지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된 거는 이 현금이라는 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차지할 거예요. 전부 다 경제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냐,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카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품 자산 개념을 잘 활용하면 당신은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에 따른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물론 현금 흐름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거는 돈이 새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것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말이다. 예, 당신이 꼭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니 모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기반으로 당신은 부를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 않은가?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기회를 얻고 싶지 않은가? 이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것은 어떠한가? 그래서 anyway money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고요. 이 보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보통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이상 지출한다. 문제는 수백만 명이 일상생활용품에서 자산을 창출하지 못하고 해마다 1조 달러, 그러니까 1조 얘가 이제 하나로 치면은 곱하기 1000원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우리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봤을 때 그럼 얼마죠? 하여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지듯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커다란 낭비인가. 금강을 손에 쥐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사실에 주목하라.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당신이 절대 마르지 않는 금강을 이미 어떻게 해요?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단 당신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낚아채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다. 금은 솟아나는데 내가 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취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해마다 가정용품을 사들이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쓰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확실하고 정확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품도 자산을 창출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일상용품을 사면서 수익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제부터 나는 이 책에서 대다수가 간과하는 부의 창출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인 anyway money는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도 이 말은 큰 자본이나 시설이나 전표라든지 그런 투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꿈을 실현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정용품 자산 개념을 이해해야 가질 수 있거든요.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아까 그 습관, 그 시금색 이야기처럼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가정용품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본업으로든 부업으로든 애쓴 만큼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미래의 꿈과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간단하고도 확실한 전략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당신이 가정 경제를 잘 관리하고 미래를 꼼꼼하게 계획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용품 자산 개념을 활용하길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적용해 꿈을 이루고 있다. 가정용품은 그냥 소비만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산으로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예, 그래서 1장에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자, 1편 당신의 집안에 금강이 숨어 있다. 읽기 전에 요거 옆에 거 읽어드릴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을 본다. 그들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도박처럼 허황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사실을 따른다. 생각보다 부자가 되는 길은 확실하다는 거죠. 안전하고. 그래서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골드러시 세대처럼 카지노나 복권, 법정에서 승리해 부자가 될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의 100%, 즉 모든 사람이 한 달에 100달러나 1000달러를 가정용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확실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아닌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1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948년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주의 골드러시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까지거든요. 1장은 이제 주로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그 골드러시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골드러시 그죠? 죄송해요. 네. 캘리포니아 계곡에서 어떤 사람이 강물을 이렇게 흙을 하다가 사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날 신문사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다 하고 딱 신문 광고를 딱 내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문이 딱 발간되고 그 다음날 신문사에 기자들이 없었대요. 금 찾으러 간다고. 네, 그리고 뭐 가게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직장을 그만두고 금을 찾으러 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종업원들 월급이 4배나 됐었대요. 골드러시가 터지기 전에 비해서. 그렇게 하고 뭐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안가에 배들이 그냥 막 100개가 넘게 막 이렇게 이제 막 엉겨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마비돼 버린 거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금강을 많이 발견했느냐? 예, 발견한 사람도 있었죠. 2,500대 1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금강을 발견했는데요. 그럼 이 금강을 발견해서 지금까지 부자인 사람이 있냐? 아주 극소수래요, 극소수. 실제 상황을 여기에 가보면 어땠냐면은 금을 발견해서 모아놨다가 강도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또 여기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명이 뭐 넘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소문은 이상하게요. 어떻게 났냐면 이 여기서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거기에 그 현장에서요,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금을 캐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부자가 됐냐면 이 금을 캐러 온 그저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수만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양치질은 해야 되고 머리는 감아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치약이랑 샴푸랑 이런 걸 많이 구했겠죠. 그래서 이 치약을 대주는 소매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매업자가요, 이 치약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제법 수입이 쏠쏠하고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막 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금융 IQ 여기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들이 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금을 팔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금을 팔아도 돈이 안 된다면 사람들이 금을 캐러 안 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치약도 파니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되네? 그래서 이 소매업자 생각에 아, 치약은 금이구나. 또 다른 금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매업자들이 여기서 치약을 팔고 샴푸를 팔고 곡괭이라든지 그런 소모품들을 많이 이 금을 캐러 온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서요. 여기서 대대로 부자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 금 캐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골드러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인류에게 엄청난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왔대요.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신분사회였거든요. 신분사회. 그래서 태어날 때 귀족이어야지 쭉 귀족으로 살 수 있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종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하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신분제도에 제약이 있었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근데 일반 평민은 어떻게 해요? 평생 열심히 노력하면 땅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골드러시가 딱 터지니까 아무리 천한 신분이다 하지라도 금을 딱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신분이 확 상승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에 대한 개념,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뭔가를 쟁취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개념을 심어줬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탕주의가 생겨버린 거죠. 한탕주의가. 그래서 인생 열심히 살 필요 없네. 금 하나 발견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개념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도박, 그죠? 라스베가스 3L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라스베가스 도박이고요. 또 하나는 뭐였지? 잠시만요. 하나는 도박 라스베가스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로또. 뭐예요? 복권이죠. 그리고 이거 하나는 법. 소송으로 네, 거액의 소송을 해서 돈을 일확천금을 지려고 하는 그런 게 성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요?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죠, 그죠? 근데요, 이거는 특징이 이거예요. 부자가 잠깐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유지되기 힘들죠. 그죠? 네. 그리고 확률이 어떻게 해요? 확률이 굉장히 낮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작가는 이 돈을 뭐라고 하냐면 21세기 바보의 돈이다, 바보의 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골드러시의 진실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금, 일확천금의 금이 아니고요, 이 소매업자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소매업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금을 캐러 온 사람들에게 치약, 샴푸 이런 것들을 제공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확실한 거, 그러니까 허황된 거에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면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죠? 경제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계기로 삼지만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첫째로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것도 많고, 도박도 가정이 절단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황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이 골드러시에서 왔는데요,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진짜 성공했었던 이 소매업자들을 삶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L은요, 뭐가 문제냐면 중독성이죠, 중독성. 정신을, 그러니까 이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게 원래 의학적으로는 이렇대요.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팍 폭발하면, 그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 도파민이 폭발했을 때 그때 너무 몸이 원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죠? 예를 들면은 도박으로 잭팟이 팍 터지게 되면, 그죠? 목돈이 확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고, 또 뭐 소송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권이라든지, 그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생기는 거에 이제 눈멀어 버리게 되면 더 이상은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도박, 또 복권, 또 법적으로 가장 많이 이득을 보는 게 뭐냐면 정부거든요, 정부.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L을, 네, 3L을 추종하는 게으름뱅이들은 일하지 않고도 낙원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슬프게도 3L은 열대우림의 대나무처럼 쑥쑥 성장하고 있고, 더불어 정원사로 나선 누가요? 국가가 이것을 열심히 가꾸고 있다 했거든요. 이 도박이라 이런 것 때문에 가정 파괴며 파산이며 결손 가정이며 기타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강원랜드라든지 그런데 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걸 공인해주는,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게 정부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냐면 도박 산업으로 각 정부가, 여기 미국은 이제 그 주별로 하니까, 그죠? 근데 그 나라에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왜냐면 한번 잭팟을 팍 터뜨려서 수천만 원을 딱 벌었어요. 그러면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집 사고 애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또 거기에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엄청난 현금이 도는 거죠. 그래서 그 현금으로 정부는 뭐 기초생활비라든지 생활가정을 돕는다든지 사회복지에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정부도 일단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나라는 돈이 필요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의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옥으로 만들어진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빅터 유고가 했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자선 사업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인류 시조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회피하고 싶어 하는 DNA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때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불이익이 다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세히 보고 또 아이들도 경제 지식을 키워줘야 되는 그 금융 IQ를 일깨워서 걔들이 이 엄청난 경쟁 사회에서 자기의 지분, 자기의 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있잖아요. 금방 부자가 된다, 목돈이 된다, 빨리 돈이 된다, 쉽게 벌 수 있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차근차근 잘 배워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시간이 모이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쌓여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게 도처의 지뢰밭이죠. 그죠? 경제 지뢰밭.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기업도 자세히 보면 이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까지 노력은 하지만 그 뒤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 중에서도 소비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쿠팡 마케팅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소개를 하면은 뭐 일정량의 캐시백을 돌려주는, 보너스를 주는, 뭐 소개 마케팅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약간의 소비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개수작? 그런 종류죠. 그죠? 그리고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나누는 거는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데요. 또 그런 것도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소비자에게 진짜 기회를 준 회사는 제조만 딱 담당하고요. 광고와 유통에 관한 부분을 전적으로 100% 소비자에게 탁 이관해버리는 그런 회사가 바로 여기 이 책,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 쓴 이 책에 나오는 21세기형 비즈니스라 해서 직접 거래,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 회사는 소비자 직접 거래하고 소비자끼리는 서로 정보와 공유와 또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정보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게 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기회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31페이지에 보면 러셀 코넬의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가정에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잘 살아볼 거라고요. 아메리카 대륙을 다 뒤지고 다닌 거예요. 근데 고생들을 하고 다이아몬드는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 목사가 그 집에 갔더니 피아노 위에인가? 하여튼 있잖아요. 금강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그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이 돌이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밭에 이 돌이 많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죠? 이 일찍 죽어버린 이 농부는 자기 밭에 다이아몬드를 두고 온 천하에 찾아다닌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착실히 공부하고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가까이 있는데 너무 멀리 찾아다닌다는 거죠. 사실 사람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모든 걸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결론 내볼게요. 자산과 수입은 다르다. 매년 높은 수익을 올려도 그것은 다 써버리면 자산을 축적할 수 없다. 다만 윤택하게 살 수 있을 뿐이다. 자산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야 만들어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수입에 목매달 게 아니라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안에 숨어있는 금, 이것이 자산을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산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그 자산으로 인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채만한 크기의 새처럼 하늘을 날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자분들은 잘 알죠? 예, 바로 스텔스 폭격기라고 불리는 군용 비행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원래는 B2 폭격기인데요. 적의 레이드에 감지되지 않는 특징 때문에 스텔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스텔스 폭격기의 표면은 불규칙한데 이는 전파를 레이더 안테나로 들려보내는 대신에 대기권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덕분에 스텔스 폭격기는 집채만 크기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그럼 이와 비슷한 수수께끼를 하나만 더 풀어보자. 집안에 가득 채우고 있고 그 가치가 수만 달러에 이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스텔스 자산이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즉 소매점에서 구입한 집안의 물건들은 스텔스 폭격기와 그 가치가 비슷하다. 그 소매 자산의 가치는 집채만큼 거대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속 레이더가 그것을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스텔스 자산을 잘 차곡차곡 쌓고 모으면요. 이 뒤에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개인이 월마트만큼의 거대한 유통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월마트의 처음 창업자가 지금은 죽고 없어요. 그래서 자녀 넷하고 와이프에게 그러니까 5분의 1로 자산이 쪼개진 거죠. 그렇다고 해도 10손가락 안에 이 책을 쓸 당시에는 10손가락 안에 든대요. 그러면 만약에 창업자가 살아 있어서 n분의 1로 안 쪼개졌더라면 빌 게이츠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의 2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필품의 가능성이 엄청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마음속의 레이드를 개선하고 불을 정진하라. 명예의 전당에 오른 야구선수 요기베라는 언뜻 시시해 보이는 말을 자주 했다. 한 번은 그가 주위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기베라의 말은 맞다. 무엇을 알아차리려면 그 전에 주위에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보려면 마음을 열고 같은 대상도 낡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이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겠죠, 그죠? 넓히고 진부한 마음의 레이더를 스텔스 자산을 감지하는 최신 레이더로 바꾸면 당신은 즉각 집안 곳곳에 금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세탁실 안에 들어가 선반에 놓여있는 숨은 자산을 확인해보라. 세탁용 세제, 세정제, 섬유유제, 표백제, 얼룩제거제, 분무기, 또 다용도 세정제, 이거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집에 다 금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걸 어떻게 금맥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소매 네트워크를 만드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세탁용 세제부터 해서 주방용 세제, 실제로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P&G가 그죠, 생필품 판매회사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LG생활건강이나 애경이 주로 이제 생필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필품 이 주식이요, 웬만한 전자제품의 주식보다
전자제품 회사의 주식보다 더 비싸고요. 절대 내려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소리 없는 부자, 대대로 망하지 않는 부자가 바로 이런 생필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죠? 침실에 있는 것들, 화장실에 있는 것들, 뭐 비누나 헤어스프레이, 빛, 칫솔, 치약, 탈취제, 뭐 향수, 면도기, 각종 세정제, 또 부엌에 있는 뭐 식료품 중에서 그죠? 식사 대용 제품, 과자, 시리얼, 또 뭐 걸레, 빗자루, 통조림 식품, 뭐 냄비, 팬, 칼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커피, 또 식기세정제, 창문 청소 세정제, 탈취제, 고무장갑, 차 세정제, 또 신용카드, 여행 서비스, 보험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가능한가 계산을 해놨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미국 같으면 1억 2천만 정도 달하는 사람들이 1년에 소비하는 그죠? 이런 생필품비가 1조 1천억 정도 되니까 우리 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4천조 원의 시장이라는 거죠. 이 중에 그죠? 몇 억만 있어도 그죠? 우리가 생활에 크게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돌리는, 4개로 돌리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네. 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매장량이 풍부한 금강이나 다이아몬드 강산을 소용해도 이 생필품 시장만큼 시장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필품은 그 시장이 반드시 사람이 살아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중에 나의 지분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당신이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쉽게도 당신 집안에 금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마치 다이아몬드 땅에 나오는 농부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이 금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먼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다. 이러면 시간 낭비, 몸고생, 마음고생 하는 거죠. 자,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안에 금강이 있음을 알려주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들도 당신 집안에 금이 있으니까 우리 고생 그만하자 해서 그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캐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회사에서 또 수고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캐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도우면 그 대가로 당신은 그들이 매달 구입하는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의 일정 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 관계가 아닌가? 트렌드와 친해져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품과 서비스는 모두 스텔스 자산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금액이 풍부한 2가지 트렌드가 있다. 그것은 고령화 시대와 나쁜 식습관으로, 특히 나쁜 식습관은 체중을 늘리고 건강을 악화시킨다. 그저 고령화와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트렌드에는 끊임없이 소비가 일어나고 미래에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계적인 소비재 제조업체인 P&G는 이러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기업은 항상 발빠르게 움직이죠. 그죠? 않고 미용과 건강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있다. USA Today에 보면 P&G는 소비자가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그들은 건강과 미용 시장에 엄청나게 공략하고 있거든요. 왜 그들은 건강과 미용 시장에 집중 공략을 할까? 이유가 있잖아요. 뭐든지.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재 제조업체가 건강과 미용 브랜드를 인수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은 강력하고 관계하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당신의 집안에 있는 여러 스텔스 자산 중에서 건강과 미용 제품은 미래의 제품 범주에서 대세를 이룰 것이다.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반면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난다. 우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일본, 서유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용 제품,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바디로션, 주름 개선제, 선크림, 피부 노화 방지 제품들, 다이어트 제품들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죠? 엄청나게 이제 힘들게 일할 필요 없는 자산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거든요. 건강제품에 대한 예측.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몸의 이상 징후를 느끼는 일이 잦아진다. 이제 곧 수백에서 수만 명의 노인이 될 것이란 소식은 노인이 될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건 막을 수 없죠. 세월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건강 관련 제품과 약품 제조업체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학 발달로 많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의학 발달로 많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질병에 걸려서 약이나 병원 선세를 지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면 돈 들고 고생하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는가? 우선 체중을 조절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면 심장암, 암, 뇌졸중 이런 것들은 한번 일단 발병하면 이 데미지가 너무 큰 병이니까, 그죠? 이런 병은 이제 이런 뇌졸중 같은 모든 주요 질병은 물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제약회사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품을 판매하는데 이것은 심장병을 예방해주긴 하지만 값이 상당히 비싸고요. 또 이거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면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 근데 봐봐요. 여기 이런 말을 해요. 두부나 두유를 먹기 위해서 식습관이라는 건 몸에 좋은 잔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건데 애들이 두부나 두유를 먹기 위해서 피자와 탄산을 안 먹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이걸 빼내주거나 독소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식품 시장이 넓어진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게 일단 스텔스 자산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정보죠, 정보.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산업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이 정도 돼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뭐 식품으로 이런 콜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칼슘을 굉장히 많이 고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뼈 강화제나 이런 칼슘 보충제도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감기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데 저 이거 처음에 강의에서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감기가 걸리면 이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렸잖아요. 그래서 약 중에는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대요. 근데 항생제를 먹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열을 떨어뜨리고 우선 불편한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이는데요. 사실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게 약에는 없지만 음식에는 있어요. 그런 과일에 들어있는 그런 그 폴라보노이드와 같이 있는 비타민 C 이게 2000ml는 열을 떨어뜨리고요. 감기 이런 것들을 예방할 때는 2000mg, 1000mg을 먹으면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식품에 있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농축해서 보충하는 그런 식품이었을 때 그렇고요. 합성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몸을 망가뜨리거나 돈을 쓰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프로슈머 경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누구나 알면, 그죠? 그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소매점에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라. 그래서 이 소매점에 빼앗긴 권리를 내가 되찾으면 개인형 월마트를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